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153페이지 정책 분석에 대해서 교재를 좀 살펴보면서 내부 수익률법 등등 좀 이제 지난번에 미처다 하지 못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53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정책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관리과학, 그리고 또 이제 체제 분석, 그리고 더 나가서 정책 분석이다. 이렇게 단계를 잡았었죠. 그죠? 이렇게 단계를 잡으면서 일단은 관리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탁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리과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제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양적인 기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질적 기법까지 동원하고 조금은 좀 이제 긴 텀으로 전체적인 어떤 관계성을 한번 드러내 보는 그런 실증적 연구 방법이 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이제 폭이 넓고 좀 전략적으로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그 연결고리는 관리과학 정도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문제 전체를 놓고 여기에서 이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체제 분석이라고 한다면, 더 나가서 이제 정책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행정 이념이라고 하는 게 꼭 효율성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넘어서서 형평성 등등의 가치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볼까요? 정책 분석에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책 분석은 이렇게 관리과학과 체제 분석과 질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관리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최적 대안을 탐색하는 데 활용되는 과학적, 계량적, 체계적 접근 방법 내지는 이제 분석의 기법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질적 가치 문제에 대한 평가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어떤 다양한 이념 자체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주장들이 있고 어떤 가치 지향이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입증 있죠. 입증 같은 것들을 체제 분석이 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표를 좀 보시면은 관리과학은 방법지향적이에요. 방법지향적이고 전술적인 성격, 그러니까 좁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량화가 있고요. 목표의 명확성 같은 것들이 있고 단기적인 성격이 있는 거지만, 체제 분석은 문제지향적이에요.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장기적 성격이죠. 장래 문제 위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관리과학은 이제 양적 접근법, 양적 연구 방법만 사용한다면, 체제 분석은 질적인 연구 기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문가들을 통한 질적인 연구 방법 같은 것들도 함께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체제 분석하고 정책 분석을 비교해 보면 이제 공통점에서 문제에 따른 대안을 찾는다 이런 게 있고,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체제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합리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형평성도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아래 차이점을 보시면 체제 분석은 이제 효율성 같은 것만 나와 있지만 정책 분석은 이제 형평성까지 같이 고려한다. 정책 합리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계량 분석 위주의 체제 분석. 체제 분석에서도 질적 기법도 동원한다고는 했지만 어쨌거나 계량적 분석을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정책 분석은 질적인 분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거를 함께 또 들여다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문제를 많이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체제 분석의 어떤 기법들을 또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수년제 가치법 봤었죠? 편익 비용 비율 봤었죠, 그죠?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은 뺄셈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BC 레이셔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수은현재 가치법은 0을 기준으로 하고 BC 레이셔는 1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좀 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은현재 가치법이 좀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비율상 이제 순편익의 비율이 좋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또 편익비용 B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56페이지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 X, Y, Z가 있는데 각각 이제 NPV랑 BCR로 했을 때 차이가 있죠, 우선순위가.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V가 250이지만 BC 레이셔는 2.25로 가장 높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규모 자체가 좀 다른 사업보다 좀 작아요, 보니까. 그죠? 코스트가 20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코스트가 좀 작은 편이고, 그래서 사업의 이 어떤 그 규모가 좀 작긴 한데, 그런데 이제 순편익의 비율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BC 레이셔로 했다면 X가 이제 채택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PV로 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사이즈가 좀 많이 나오는 Y가 채택이 될 겁니다. Z도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투입 대비 편익이 그 절대적인 그 편익의 정도가 300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400이잖아요. 40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NPV로 따지면은 이제 Y를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택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죠. 내부 수익률법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때 쓰는 거냐면은 NPV나 BC 레이셔처럼 정확한 현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내부 수익률법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이제, 자 보세요. 정확한 할인율 계산을 할 수 없을 때, 정확한 할인율에 대한 이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요. 어려운 경우에 어림짐작 수준 정도로 이게 사업이 채택될 만한 건지, 사업을 기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이제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랬을 때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NPV를 0으로 만들거나 또는 BC 레이셔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요겁니다. NPV를 0으로 만들거나 BC 레이셔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할인율로 봅시다. 우리 할인율을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은, 할인율이라는 게 장래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가 막 쌓여가는 것을 거꾸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이자의 반대 개념으로 할인을 막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뭐로 바꿀 수 있겠다? 저거를 갖다가 할인율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할인율이 있구나. NPV를 0으로 만들거나 BC 레이셔를 1로 만들 수 있는 할인율 정도.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할인율이 최대치 할인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이제 기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넘어가면 기각해야 돼. 이거보다 더 현실 속에서 더 많은 할인이 필요하다 이래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부 수익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필수 수익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이 사업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이 필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봅시다. 저것도 수익률이라고 써 있지만 쟤를 갖다가 해석할 때 우리가 저게 이제 할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할인되는 게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필수적으로, 현실 속에서 필수적으로 할인되는 게 요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들거나 BC 레이시오 1로 만든 할인율이고, 필수 수익률은 기본적인 할인율이 요 정도는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자, 여기가 이제 미래 가치예요. 퓨처 밸류입니다. 퓨처 밸류예요. 퓨처 밸류에서 내부 수익률이 요만큼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가령 요만큼입니다.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PV가 0 또는 BC 레이셔가 1이 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할인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필수 수익률은 요만큼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필수 수익률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수 수익률이 저만큼까지밖에 할인이 안 됐다면은 내부 수익률은 더 멀리 있죠.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까지 멀리 나가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영역이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얼마만큼이 되냐면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 요 구간만큼 이익이 될 만한 구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NPV가 0보다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BC 레이셔가 1보다 클 수 있다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할인된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야. 정확한 할인율을 우리가 계산을 못해. 지금 상황은 정확한 할인율 계산했으면 얘네 했지, 얘네. 나머지 방법들 했죠. 근데 정확한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어림짐작해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NPV가 0이거나 BC 레이셔가 1인 정도의 할인율보다는 필수 할인이 덜 됐다. 그러면은 남는 구간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채택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한번 봐볼까요? 반대로 한번 봐보면 여기 이제 내부 수익률보다요 이제 필수 수익률이 더 크대요. 필수 수익률이 더 크다 이래 버리면 요거는 이제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기각. 요 사업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기각을 하는 거예요. 기각을 하는데 왜 기각이 되는가를 보게 되면 같은 논리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퓨처 밸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똑같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필수 수익률이 더 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필수 수익률이. 맞아요? 필수 수익률이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적자 구간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채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NPV가 0보다 작다. 아니면 BC 레이셔가 1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채택하면 안 돼 버리는 거지. 이미 쫑 났어, 이미 쫑 났고, 얘는 해볼 만하다. 위에 있는 거는. 해볼 만한데 얘도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짐작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라고. 이해됐죠?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이 개념이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정리는 잘 해 두셔야 되고, 나는 이게 당장은 되게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거를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되기도 해요. 요거를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때 이 이해가 안 되면은 궁금해지잖아. 우리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죠? 그 이해가 돼야지 또 머릿속에 잘 남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무턱대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 뭐 안 되는 몇몇 개 정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냥 때려 외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머리가 엉켜버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요 정도 내용은 많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는 논리가 막 엉켜갖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공식만 기억하셔도 문제는 일단 풀릴 것이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내부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거기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 있죠. 순현재 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 수익률 비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내부 수익률을 보면 NPV가 0 또는 BC 레이셔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하고 필수 수익률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요게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채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는 NPV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내부 수익률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라 그랬고 필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도 좀 헷갈려. 그죠? 이렇게 말하다 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수적으로 할인되는 게 요만큼,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NPV 0, BC 레이셔가 1이 되는 할인율인데 이게 더 멀리 가 있다. 할인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아유 남는 구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채택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하자고요. 자, 이제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 요거 말고도 우리 뭐 회수기간법 같은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런 것 정도까지 봤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용 편익 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용 편익 분석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아니 모든 거를 맘만 먹으면은 비용 편익 분석처럼 전부 다 이제 그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으나 그러나 약간 좀 억지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이제 삶의 만족감 같은 것처럼 이걸 수치화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있잖아요. 행복도 지수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찾아낸다고 그 얘기도 했었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 거지만은 100%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맘 놓고 이렇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각자 처지는 지금 다르긴 하겠지만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만큼 갖고 있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우리 집 마당을 쓰고 있을 거야, 아마. 저는 왕족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0년 전이면, 100년 전은, 저기구나. 1920년이나, 그거밖에 안 되구나. 한 150년 전으로 갑시다. 150년 전. 그렇죠? 네. 오히려 그때가 좋은 사람도 있겠죠. 뭐 이제, 안동 김씨 있습니까? 안동 김씨? 뭐 이런 집안이면 괜찮았겠지. 근데 이제, 뭐냔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있죠. 그 옛날에는 이런 기회조차 얻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셔야지. 동의해야지. 그 지금이 뭐 옛날보다 더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다 뭐 그런 면도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서는 지금은 일단 기본 베이스 자체가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다른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지 알겠죠?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고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서 젊은 날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잖아요. 야 오늘은 야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약간 닭살 돋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랑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서 안 행복할 수 있는 순간도 행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계량화 해가지고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정확한 수치를 뽑아낼 수 있겠나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 효과 분석으로 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비용 효과 분석. 자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비교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래 예측 기법 안 했죠, 우리 아직. 미래 예측 기법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미래 예측 기법이에요. 미래 예측 기법으로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미래 예측 기법. 자, 미래 예측 기법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책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여러 대안들을 놓고 각각의 대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 예측 기법에 양적인 분석 기법이 있고요. 양적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질적인 기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양적 기법과 질적인 기법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양적 기법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 양적 기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수치로 딱 드러나는 거고요. 아까부터 제가 양적연구법, 질적연구법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질적연구법은 전문가들이 자기의 피셜을 작동해서 하는 연구예요. 그리고 양적연구는 진짜 수치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양적 기법. 그리고 이제 체제 분석은 조금 더 문제 전체적인 탐색을 하다 보니까 질적 기법이 다소 가미 뭐 이런 정도고, 정책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들이 뭘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피셜이 많이 작동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중을 좀 들여다보시면 되고, 미래를 예측할 때도 양적 기법은 똑 숫자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질적 기법이다 그랬을 때에는 얘는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치, 전망치 같은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 기법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투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견법이 있어요. 투사, 예견. 그리고 질적 기법에는 추측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는데, 되게 좀 헷갈립니다, 용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그냥 투사가 예견을 예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알겠죠? 안 그러면 저게 되게 헷갈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미래 예측이라 그래놓고 여기는 추측이라 그랬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측하고 예견도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투사가 예견을 키울 것으로 추측해 보자, 이렇게 이제 추측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머리에 연상을 시켜버려야 돼. 이런 거는, 헷갈리는 거는. 알겠죠? 연상을 좀 시켜놓고 구분을 좀 해봅니다. 그럴 때 투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투사. 뭘 투사한다 라고 하면은 뭘 비춰본다,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요, 미래에다가 탁 대서 비춰보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탁 대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걸 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시계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을 한다.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인데, 요거 이제 시계열 분석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추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법 내지는 외사법, 합쳐서 추세 외사법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추세법 같은 거. 추세법으로 통계내는 것 중에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를 가지고 추세법을 딱 써버리면은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나올 때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요, 2200년이 되면 없어진대요. 이 추세면 0이 된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살 거래요.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 환경이 좀 달라지면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취업이 늦어지는 것서부터가 좀 문제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못 갖고, 그러니까 결혼 생각을 일찍 못하게 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면 애들을 조금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결혼을 안 해서 문제지, 결혼한 사람들은요, 애가 평균이 2명, 3명이 된대요. 결혼하면 2명, 3명을 낳는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평균치를 다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결혼을 시키려고 되게 노력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뭘 했었냐면은 그 국가적 프로젝트로 맞선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게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빨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만날 기회에서 기회가 적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런 거죠. 연결해주는 뭐 앱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듀오를 국가가 하려고 그런 거죠. 듀오를. 이런 아이디어 나왔다가 엄청 요거도 먹었지. 장난하냐고 지금. 이게 왜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자꾸 실적을 요구하고, 너 아이디어 좀 내봐봐. 안 써본 방법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행정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행정가가 되지 않으려면
실증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저출산 고령화가 됐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야죠.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건 되게 피상적인 거잖아요. 아, 그러겠지. 많이 만나면 결혼할 확률이 올라가긴 하겠지. 그런데 그게 원인이냐는 거예요. 왜 못 만나는지를 또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왜 못 만나는 거지? 왜 못 만나거나 혹은 만났는데 왜 결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피상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드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요거도 먹어도 싸지 않아요? 그 뭐 하는 거야? 그 장난하는 것도 처음 농담인 줄 알았어. 진지하게 이제 검토해 본 적이 있고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낙태를 많이 해서 그렇다면서 낙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낙태는 불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죠? 낙태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웃긴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낙태를 하지 않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낙태를 못하게 단속하면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애를 다 낳게 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려면은 어떤 뭐 물질적인 것도 기반이 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편견하고도 좀 싸워야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냐 말이야. 애 낳고 학대하는 것도 처리도 못하면서 국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아주 개분노거든요. 개분노. 국가가 나서갖고 왜 애들 학대받고 이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해결 안 합니까? 그런 것부터 잘하지 좀. 그런 것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놓으면 어쨌거나 국가가 키워준다라는 개념이 되면 왜 아이를 안 낳고 지울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동물적 본능과 가까운 건데 애를 갖고 애를 낳고 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냥. 그건 이유를 따지잖아요. 이유를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을 낳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식 하나 낳으면 애를 다 키울 때까지 한 몇 억이 든대, 몇 억이. 몇 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 몇 억을 세이브했어 봐. 몇 억을 세이브했으면 지금 너 매 여름마다 세부에 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할 일인데도 사람들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고 싶어 하고. 그런 이유는 인간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조차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 피상적인 것만 생각해갖고 낙태를 그냥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그 낙태 못하게 해가지고 어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낙태를 이 산부인과에서 안 해주니까 조산원 같은 데서 가서 시술 받다가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가들은 정책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이 무능력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주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수효과 같은 것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거지. 생각하기가 싫은가? 아니면은 왜 그런 거야, 그 도대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다 알만한 얘기들인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 속에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추세법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런 거다라는 참고용이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2053년에 고갈된다. 이 말도 되게 골 때린 말이에요. 2053년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냐고. 뭔가 대책을 세우겠지. 그죠? 인구 구조도 그냥 이대로 계속 그 추세로 그냥 간다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딱 들어야지 이게 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2200년에 우리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2100년쯤 되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진짜로.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균형 뭐 이런 게 탁, 그러니까 왜 스프링 같은 것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너무 많이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늘어난 상태로, 그죠? 늘어난 상태로 다시 쪼그라들질 않죠? 지구온난화가 지금 그런 위기래요. 그런 위기. 네. 그렇게 보시고, 네.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하나, 둘씩 해봐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경고라고요. 그러니까. 경고로 받아들이면 된다. 투사.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추세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본다. 엑셀 작업을 해서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것을 쭉 당겨보는 거지. 엑셀 쭉 당긴다는 얘기 뭔지 알죠? 그죠? 쭉 당겨보면은 그거대로 숫자가 타다닥 붙어가지고 그래프도 착 미래에 관련된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견.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예견이 제일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 선형 분석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기본이 회귀 분석이라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회귀 분석 토대 위에서 응용한 것들이에요. 예,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회귀 분석을 잘 알아야 돼요. 회귀 분석은 뭐 하는 거냐면 X 변수를 넣어서 Y 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X 변수를 넣어서 Y 값을 도출한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정책 평가론 공부할 때에도 이 대목을 다시 떠올리셔야 돼. 정책 평가할 때에도 그때도 회귀 분석의 기법을 많이 써요. 그 회귀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X 변수를 넣어서 Y 값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X 변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는 변수죠. 이 원인이 되는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공식에다 넣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느냐. 종속 변수 값이 어떻게 되는가예요. 종속 변수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그래갖고 X가 Y에 영향을 준 게 맞는지 그 인과성을 밝히는 거예요. 인과성을 밝히고 X가 Y에 영향을 줬다면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준 거냐. 그 순도,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X가 아닌 다른 요인들도 여기다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회귀 분석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회귀 분석이 정확하게 떨어지려면 이 독립 변수로 인해서 이 종속 변수 Y 값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회귀 분석 예견법이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실험법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정책 평가론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기법이다 그랬을 때 이제 추측인데 추측은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얘기할 건데 먼저 델파이 기법이에요. 여기 이 중에서는 얘네가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야 되냐면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전문가 합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합의법. 예, 전문가 합의법인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합의하듯이 한 대로 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고요. 이 전문가 합의법 같은 경우에는 이 델파이 기법, 전문가 합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을 여럿을 다수의 전문가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다수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반복 설문을 하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 설문하는 방식. 설문을 한번 하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은 견해 차이가 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견해 차이가 드러날 거고 그 견해 차이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일부러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재설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재설문하고 서로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반복 설문에서 하나의 단일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거를 이제 반복 설문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이거 할 때요. 되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있잖아요. 철저한 익명성이 필요하대요. 요건 있잖아요. 철저한 익명성이에요. 이 익명성이 필요해요. 익명성.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몰라야 하냐면 왜 그럴까요? 이게 얼굴을 알고 할 때는 좀 애매한 게 있지. 애매한 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계속 떠드는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까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상 진짜로 얘기를 해보라고 해도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을 잘 하기가 껄끄러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죠? 타당할까? 아니면 앞에 말한 사람하고 좀 반복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괜히 말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보다 시사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야 막. 그래갖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는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바닥에서 굴러먹었으니까 나보다는 좀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더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얘기한 게 만약에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해서 기각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히 소수겠지만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 이게 다 옳은 얘기 같아.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판단력도 돋보이고 말이죠. 아, 저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탁탁 집어주는 것 같고 막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겠지만 있다 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면 앉아서 뭐 발표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지 않나? 그래서요, 이게 다 오픈된 공간에서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밝히기가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전문가 세계로 한번 가볼게요. 전문가들을 모아놨어요. 전문가들 모아놨는데 내가 이 현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아우 저기 좀 이렇게 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석학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 저분 저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괜히 먼저 던졌다가 저 교수님이 나를 까면 나만 쪽당할 것 같고 그러면 살살 눈치 보다가 저 교수님이 뭐라고 방향을 얘기하면 거기에 내 거를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면 아 그때는 용기 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약간의 어떤 변형이나 내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정면으로 부딪히기는 좀 야 이게 마음이 참 이게 힘들지 이게 그 뭔지 알겠죠 이거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그 위축된다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확신이 확실히 섰는데 이거 반대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 은사님이야. 그러면 그거 반박하기도 어렵잖아. 이거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까는 것보다는 익명성 속에다 놓는 게 진짜 전문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원장 선생님이 복면가왕 되게 좋아하는데 복면가왕 얘기해요 가끔? 안 하나? 복면가왕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복면가왕하고 미스터트롯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 그런 프로그램 잘 보는구나 싶은데 이 복면가왕은요 여러분 거기서는 저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블라인드 테스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서 보게 돼. 그래갖고 아이돌 가수 중에서도 뭐 보통 옛날의 편견은 이런 거였거든요. 아이돌 가수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 랩 잘하는 사람 하나, 나머지 구성은 뭐 춤 잘 추는 애, 아니면은 뭐 또 외모 담당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옛날에 보면. 그 외모라는 거 다 상대적인 거지만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정도 뭐 사람도 넣고 뭐 어떤 경우에는 국적이 다른 애들 일부러 넣어가지고 글로벌하게 이거 좀 상권을 확보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있잖아요 전혀 돋보이지 않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딱 봐서 반응이 먼저 빠르게 올라오는 사람을 뭐 센터에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돋보이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복면가왕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집어넣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누군지 모르고 들었는데 야 누군데 저렇게 노래를 잘해? 그런데 얼굴을 탁 공개했는데 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야, 실력이 저만큼이었어? 이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의 이 장점이죠. 이게 그런 성격이다. 이해돼요? 누군가가 발표를 했는데 어디 저기 뭐 저기 뭐 자리도 잘 못 잡은 박사는 박사인데 어디 뭐 대학에 자리도 잘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뭐 시간 강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얘가 껴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무리 탁월한 어떤 발상이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생각이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일단은 깔보고 시작하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깔보고 시작하겠지. 뭐야 쟤는 뭐 어느 대학에 있대. 아직 대학에 있지도 않아? 아 대학에는 있는데 시간 강사 보따리 장사야? 야 뭐 쟤는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애 아니야? 이러고 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오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놓고 보면 이게 왜 철저한 익명성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돼요.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있잖아요. 이제 정책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응용, 변형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용된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책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정책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말입니다. 요게요. 이 전문가 합의법 뭐 이런 거는 비슷해요. 다 거의 뭐 비슷한데 요거는 있잖아요. 일부러 있잖아요. 자, 요거는 선택적 익명성. 요거부터 아주 도발적으로 가볼게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델파이에선 철저한 익명성이라 그랬는데 여기선 선택적 익명성이에요. 그 처음에는 익명을 줬다가 나중에는 익명을 걷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익명을 줬다가 익명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걷어버리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왜 채택하냐면 이거는 처음에는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꺼내놓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러요. 조성된 갈등을 조성하는 거예요. 갈등을 막 조성하기 위해서 얼굴도 까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는 좀 달라져요. 이제는요. 블라인드를 반만 하고 있다가 그죠? 지금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해. 공개를 딱 해버리면 한번 놀랄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자전거 페달을 밟아왔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이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기는 꼬꾸라져. 그럼 어쩔 수 없어. 못 먹어도 고야 이제. 못 먹어도 고로 한번 치열한 논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치열한 논쟁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선택 같은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합의는요. 그래도 이게 여지가 생겨요. 학문적 합의는 그렇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근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밝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정책 될 바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책은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고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우리 코로나의 주적이 된 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그 여러 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이거를 보석으로 풀어줬고 이번 집회도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느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러고 행정소송을 걸었더니 거기에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몇몇 집회를.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렇게 모였다가 지금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히 지킨 건 뭐냐면요.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래 더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굉장히 소중한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걸림돌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판사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도 강의할 때 마스크를 쓰고 좀이라도 확률을 다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독실에 가서 공부할 때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닌데 에어컨 바람을 타고도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런 데서 몇십 명씩 걸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왜 걸렸냐.
이럴 때 보면 이제 그런 걸로 막 타고 돌아다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라, 여러분들이 학원은 뭐 우리 서로 같이 다 방역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이라도 확률을 낮춰야 돼. 이게 이렇게 불편함이 왔는데, 참, 그 사람들 집회와 시위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국민의 건강권, 보편적 건강권이라는 게 더 소중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서 판사의 판단이 정말 뭐 제 기준에서는 납득은 안 가는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그렇다고 뭐 우리가 계속 억압해 왔던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를 피해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피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꼭 한 자리 모여야지만 되는 게 아닌 세상이 됐는데, 왜 꼭 그 방법을 고수했어야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거나 그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분명히 그건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있죠.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했어. 얻는 것도 있었지만 잃는 게 더 큰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다가 이해가 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막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정책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정책을 하면은 그 정책에는 반론이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론을 뚫고 나가야 돼요. 한 번 결정했으면 그때는 못 먹어도 고로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하고 선택이 됐으면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선택해도 그 이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책 될 바에는 그냥 될 바에랑은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좀 더 치열해야 되고요. 다소간의 반론이 있더라도 결정하고 갈 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 선택적 임명성과 조성된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걸 특징으로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브레인스토밍은 요거는 이제 폭풍처럼 우리 아이디어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것은요, 참여자의 제약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저 위에 있는 건 전문가 합의법이라서 아무나 저게 동참을 못해요. 전문가여야지만 동참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문가여야지만 동참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전부 다 저 좀 보세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닭병에 걸린 사람들 같이 왜 그러는 거야? 어제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나? 네. 자, 여기요. 이 브레인스토밍 하고 쉬게 해드릴게.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은 폭풍처럼 아이디어가 몰아가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꼭 전문가가 꼭 모여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요, 다다익선이라 그래요. 다다익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내 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내 보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요, 이렇게 이제 다다익선을 하고, 그리고 비판이 있으면 안 돼요. 비판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위축돼서 또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편승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승기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결합 개선을 하는 거예요. 결합 개선을 하는 겁니다. 결합 개선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요, 결합 개선은 남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그거 생각 괜찮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또 바꿔서 한번 해보면 더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문가들은 못합니다. 쪽팔리게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그런 게 다 이제 허용돼. 기분 나빠하지도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막 모아내가는 과정.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런 특징들까지를 잘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래예측기법 우리 교재에 보시면
투사와 예견과 추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고요. 거기 이제 투사법에 보면 이제 외사법하고 투시적 예측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시계열 분석과 추세 예사법 같은 게 있고, 흑성기법은 이게 있잖아요. 직선 경사를 짐작하면서 도표상에 흑선을 긋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래프 그릴 때도 그런 거잖아요. 몇몇 점들을 뽑아내보고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선을 그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예견이다 그랬을 때는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쓱 스치듯 지나가셔도 되겠고, 나중에 가서 여력이 좀 생기면 조금씩 읽어보세요. 추측이다 그랬을 때 여기 델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차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전문가들에게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묻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을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교차 영향 분석이 있고, 명목 집단 기법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해결 방법을 다 찾아오게 한 다음에 간단히 토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제일 나았어요?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얘도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변증법적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변증법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잖아요. 지명반론자.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게 정반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 있어? 그럼 반론이 있죠? 그럼 그걸 절충해내는 거예요. 그게 합이에요. 정, 반, 합 이렇게 노출되는 방식이어서 지명반론자 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증법적 토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 델파이 기법 같은 것들이 또 나와 있죠. 델파이 기법 이런 게 또 나와 있고요.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특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철저한 익명성 속에서 반복적인 설문을 하고 환류를 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정책 델파이 기법은 이게 서로 대립된 관계 속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선택적 익명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된 갈등 같은 것들, 갈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끌어나가는 것이고,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랬을 때는 특징이 비판 언금, 자유분방, 질보다양, 다다익선이라 그랬죠. 대면 토론, 편승 기법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유사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거 불확실성이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뭐 그 의사결정 기준으로 뭐 낙관적 기준, 비관적 기준 등등, 후로비치 기준, 나플라스 기준, 세비지 기준 뭐 등등 불확실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좀 다뤄진 적이 있고 지금은 거의 안 다뤄져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가서 그냥 내가 여력이 된다 할 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주제 정도, 그 정도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전부 다. 네, 이름만 괜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 결정에 관련된 얘기를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책 집행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 좀 다시 잘 차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